미국이 비인간 기술을 보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전직 미 국방 관련 정보 요원들, 그거는 이미 치밀하게 꾸며진 역정보 작전이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런 약간 허황된 얘기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 2004년에 미 태평양상에 나타났던 그 UFO들은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대기 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휘젓고 다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미국의 핵 잠수함의 속도가 2배 되는 정도로 움직이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와서 다시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성능을 보이는데요. 저는 우석대학교의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맹성열입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제가 UFO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서 UFO 박사로도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오늘 UFO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고발했던 그 사건 내용 자체는 뭐 거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은 고발 사건 자체는 아마도 이미 그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군에 있었던 사건이 유출되면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군에서 나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고발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 사건을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켰고, 또 일부는 역정보 작전으로 해서 또 헷갈리게끔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역정보 작전에 속하는 그런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비인간 기술을 보유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전직 미 국방 관련 정보 요원들, 상당한 직급에 있었던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치밀하게 꾸며진 역정보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났던 그 중요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런 약간 허황된 얘기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2020년 이래로 가장 그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에서 니미츠라는 핵 항모와 순양함들, 그리고 잠수함이 입체적인 그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UFO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출현해서 훈련을 방해했다고 할까? 하여간 어떤 시위를 벌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숨겨져 오다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 국방부 내에 UFO 전담팀이 잠깐 운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례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2017년에 미 국방부 내부 인사가 뉴욕타임스에다가 제보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표면화됐고, 그 이후로 2020년에 미 해군에서 그 사건이 실제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때 찍혔던 자료 화면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 관련됐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까지 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그 UFO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주역은 아니었고, 거기에 그래도 상당 부분 관여를 했던 미국 역정보 전문가, 그 엘리존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17년에 마치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책임자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상당 부분 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그때 이제 폭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보태서 그 미국 정부가 비인간 기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보가 조금 수상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이런 내부 폭로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이후에 미국 정부와 뭔가 모종의
협상을 해서 그걸 또 좀 약간 덮거나 또는 방향을 좀 분산시키려는 뭐 그런 것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때 그 2008년부터 10년 사이에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책을 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 속속들이 그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마도 이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한다는 거를 아마 눈치채고 내부적으로 미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뭔가 선수를 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의심이 들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 그 행보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듭니다. 바로 그 비인간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그 거짓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2004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그 당시 그 니미츠 핵 항모 그 상황은 굉장히 미국 국가 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이라크 전쟁하고 있던 시기고 거기 이제 실제로 참여하기 전에 사전 훈련 같은 걸 했던 건데 그런 굉장히 그 극비 보안을 요하는 그런 장면에서 UFO들이 등장해서 그거를 방해를 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방해고 한편으로는 뭔가 시위를 좀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기술이 미국에서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황당한 거죠. 이 정도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무슨 뭐 핵 항모가 나서서 하는 무슨 작전이 뭐가 필요할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그 작전을 하는데 이제 그 UFO가 나타난 것이 그러면은 미국이 자작극이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자해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UFO 실제로 그때 나타났던 그 기술 수준을 보면 현재 지구상의 그 어느 강대 국가 기준으로 봐도 최소한 한 50년에서 100년은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부고요. 그거 말고 실제로 그 아까 있었던, 아니,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UFO 사건을 지난 한 3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일찍이 지금부터 이미 30년 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UFO 펜타곤 세티 뭐 이런 책을 또 냈는데요.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30년이란 그 시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거의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UFO가 나타나 보여주는 그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를 훨씬 넘어서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엄청난 고속 운행을 하는데 소닉붐, 그러니까 음속을 돌파를 해도 소닉붐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뚫고 거의 수직으로 이제 막 낙하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추정 속도가 음속의 100배가 넘어요. 근데 현재인 우리 지구상의 기술로는 뭐 미국, 러시아, 뭐 중국 할 것 없이 상한이 지금 현재 음속의 25배 뭐 그 정도로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넘어섰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UFO가 원래는 이게 우리 대기 중에서 주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UFO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UAP라고 바뀌었고요. 그것도 또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같은 UAP인데 그 내용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바뀐 내용은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실제 2004년에 미 태평양상에 나타났던 그 UFO들은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대기 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휘젓고 다니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또 미국의 핵 잠수함의 속도가 2배 되는 정도로 움직이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와서 다시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성능을 보이는데요. 현재의 우리 지구상의 항공 우주 기술로는 꿈을 못 꾸는 수준입니다. 모르겠어요. 핵융합 기술이 먼저일지 이게 먼저일지 모르겠는데 뭐 한 앞으로 50년 후쯤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2004년 그 사건과 그 이후에 2015년도에도 또 이제 유사한 사건이 이번에는 이제 대서양 근처에 플로리다 주에 정박하고 있던 테오도어 루스벨트호라는 그 항공모함 거기에서 또 이제 그 UFO가 자주 그때 목격이 됐는데요. 그 시기는 그러니까 2004년도 사건은요. 그해 11월에 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2015년 그거는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테오도어 루즈벨트호가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 머물고 있을 적에 계속해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뭐 매일 봤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목격했던 해군 조종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2004년에 실제 관련됐던 해군 조종사, 그 다음에 2015년 그때 관련됐던 해군 조종사들이 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내용을 다 인정을 하진 않죠. 청문회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증언을 한 걸로 일단 돼 있고 근데 미 정부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는 두 사건에 관련된 적외선 영상, 적외선 동영상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적외선 동영상에는 UFO가 비교적 인간 기술처럼 보이는 뭐 좀 그런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기술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그거는 지구상의 기술이라고 우기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뾰족히 반박할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는 이제 대체로 외계 기술, 그러니까 비인간 기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철저히 감추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 하원 청문회를 세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 청문회에서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 어서 제보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이 수중에서 움직이는 UFO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4년에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내부에서 제보를 한 것이 틀림이 없다. 물론 이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첫 번째 청문회가 진행될 때까지는 그 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보가 들어간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미 국방 차관인가요? 바로 그거를 비공개석상에서 논의하자라고 해서 공개적인 청문회에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2004년에 있었던 사건에는 그 레이더에 UFO가 포착된 그것이 있어요. 레이더에 포착이 됐는데 그 하나는 우주에서 대기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에 UFO가 잡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기 중으로 들어와서는 아까 니미츠 핵 항모가 이제 그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순양함 중에 프린스턴호라는 순양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그런 레이더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이제 거기에 잡힌 자료가 바로 수직으로 급하강하는 이제 UFO가 거기 잡혔다고 하고 그 속도가 음속의 100배가 넘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UFO는 거기에 이제 훈련에 참여했던 루이즈빌이라는 핵 잠수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나에 이제 그게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다 이제 미 국방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끝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청문회에서 계속 비인간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연발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 사실 요거를 문제 삼아서 미국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역정보 작전이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청문회 때 요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비인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청문회에서도 나왔는데 두 번째 청문회에서 요 얘기가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매스컴 보도에서 요 얘기만 주로 막 다룹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하잖아요. 근데 이 비인간 기술을 했다고 주장을 누가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그걸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라 아주 물타기 하기에는 딱 좋은 소재죠. 그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이제 많이 설명되는 거는 피라미드가 있는데 처음부터 기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한쪽 면에다가 이제 그 경사로를 쭉 만들어서 흙으로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가 돌을 좀 깔아갖고 이제 거기에 실제로 돌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게. 그 당시엔 이제 이집트에서 바퀴가 없었거든요. 그런 유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운반해서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쌓아가려면요, 실제로 그 꼭대기까지 해서 다 쌀 때까지 그 경사로에 들어가는 흙의 그 부피가 실제 그 피라미드 부피보다 더 된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 누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방식은 피라미드 그 가장자리로 마치 우리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내듯이 그렇게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비교적 폭이 좀 좁게 그렇게 해서 이제 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지었다. 이제 요게 좀 최근에 나온 얘기고, 보다 학자들한테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타워를 짓듯이 수직으로 처음에 그 가운데 부분을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붙여 나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사실 기술적으로 그럴 역량만 되면 사실 그게 제일 정확해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있죠? 그 안에 보면 중심축으로 해서 중요한 구조물이 형성돼 있어요. 여왕의 방, 왕의 방, 그리고 그 안에 대회랑, 그게 다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이제 석회석을 쌓아 올렸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화강암을 써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시했다. 자, 근데 건축을 할 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데부터 먼저 하겠죠. 그게 사실 우리 상식이잖아요. 또 그 부분을 먼저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사실은 좀 지지해주는 그런 증거도 나왔어요. 실제로 기자 대피라미드가 언제 건축됐냐, 이것이 한참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나이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기자 대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피라미드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특히 기자 대피라미드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아래쪽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실제로 그 석회암은 우리가 그걸 갖고 연대 측정을 못해요. 근데 뭘 갖고 했냐? 석회암과 석회암 사이에 모르타르를 썼는데, 이 모르타르에 바로 그 당시에 있던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젤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섞어서 이제 모르타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 동위원소법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연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대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 밑에 쪽의 연대가 오히려 더 최근이고 꼭대기 쪽이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반대죠. 원래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으면 밑에가 오히려 연대가 더 오래되고 꼭대기가 더 최근이어야 되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왜 그 반대 결과가 나왔냐?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바로 이 가운데부터 먼저 져놓고 옆에 거를 붙였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사실 이 기자 대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교과서에는 써 있죠. 자, 근데 실제 연대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그러니까 꼭대기 쪽 그게 기원전 3700년경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가, 뭐, 결국은, 연대 측정에 뭐 문제가 있다. 이제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실제로, 오래된 나무를 일부러 그걸 태워갖고 그걸로 이제 했다. 뭐 이런 구찬. 근데 그런 주장을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요. 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앞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오래된 걸 일부러 썼으니까 맞아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막 지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700년 기원전 3700년부터 짓기 시작한 게 맞다. 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기원전 2500년경에 살았던 쿠프라는 왕이 엄청난 폭군이고 그래서 자기가 묻힐 묘를 한 20년에 걸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무덤으로 쓰려고. 근데 그게 사실은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학자가 기록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돼 있는데 헤로도토스 기록을 보면요. 헤로도토스도 그 얘기를 써놓고서 이건 뻥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믿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을 그때 이제 자기가 취재했던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런 정도 뉘앙스로 써놨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20년 안에 그걸 어떻게 지냐고요.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단지 돌 무더기로 쌓은 게 아니거든요. 나름 설계가 돼 있고 거기에 상당한 어떤 전략을 갖고 왜냐면 국소적인데 많은 인력 오늘날은 사실은 이제 그 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쌓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일단 그게 없다고 봤을 때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거기에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서 20년 동안 푹짝푹짝해서 쌓아 올렸다 이 생각은 사실 오히려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자, 근데 왜 그런 게 저는 맞다고 보느냐?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고대 이집트 왕권 시대를 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종교 철학을 보면요. 그 왕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은 신의 대리인 역할 내지는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종교의식에서 신의 역할을 맡아서 말하자면 우리 지구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식을 계속 반복해서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헤로도토스가 주장한 것처럼 쿠프 왕이 자기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졌다? 그건 절대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개인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이집트의 역사와 그 종교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파노라마를 쭉 그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들을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으로서의 왕이 독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피라미드 하나 짓고 뭐 하는 것이 전체 그 종교 시스템의 어떤 장기 플랜을 갖고 충분히 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그 중세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 짓는데 몇 세기 동안 짓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중세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교황이 모든 걸 다 말하자면 관할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 계획을 갖고 쭉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에도 왕이 당대에 뭔가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갔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미 기원전 3700년 전부터 쭉 갔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다음 기회에 고대 이집트의 아주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기원전 3700년경에 피라미드가 짓기 시작했다는 저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제가 이번에 이미 책을 쓴 지가 꽤 됐는데요. 피라미드 코드라는 책을 썼어요. 김영사에서 나온 피라미드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핵심만 소개를 하면요. 전에 얘기했던 기자 대피라미드, 거기에 지구의 크기에 대한 엄청나게 정확한 지식이 거기에 코딩돼 있다. 이제 그런 게 사실 그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고학계에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에 여왕의 방이 있고 그 위에 왕의 방이 있어요. 두 방 모두 화강암을 깎아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두 방이 1800년대 말에 고고학자들 중에는 이 두 방에 지구의 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톨로지라는 학문에서 사실상 과학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플린더즈 피트리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최초로 기자 대피라밋을 직접 가서 거의 1년 넘게 거기에 달라붙어서 측정을 합니다. 내부의 모든 여왕의 방, 왕의 방, 그 대회랑 그리고 주변에 그 사이즈하고 각도 뭐 이런 걸 다 정밀 측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측량된 그 내용을 갖고 책자를 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자신이 측정했던 그런 것들이 세세한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 코드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지구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냐 봤더니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최초로 지구 크기를 측정했던 게 1600년대 말일 거예요. 프랑스의 측량학자들이 최초로 파리를 지나가는 자오선의 그 길이를 측정해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오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이 1m예요. 근데 그 1m가 사실은 실제 지구 크기하고 그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약간 좀 하필이면 파리를 지나가는 고기가 약간 찌그러져 있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1m하고 지구의 크기하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기자 대피라미드의 왕의 방에는요, 그 실제 160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측정했던 그 값보다 더 정확한 1m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더라. 이게 이제 그 피라미드 코드란 책의 결론인데요. 하여간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워낙에 이집트의 신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스핑크스에 대해서는 한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저도 사실 1996년에 직접 가서 봤는데요. 스핑크스 그 보면 아랫부분이 뭔가 이렇게 물살에 의해서 침식된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고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집트 당국에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갖다 덮어버렸는데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왜 논란이 됐냐면요. 스핑크스가 만일 대체로 주장하는 게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게 만들어졌으면요. 그런 어떤 침식 흔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 기원전 2500년 그 이후 최근까지 이집트는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리고 나일 강물이 실제로 흐르지가 않으면 거기에 그런 침식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스핑크스가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자 대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지대는 기자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속하고 거기에 실제로 나일 강물이 거기를 지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건조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수께끼인 거죠. 도대체 물이 언제 흘렀냐. 보스턴 대학의 한 지질학과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고 최소한 기원전 한 5, 6천 년 경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말고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그분은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신의 지문이라는 책에서 이 스핑크스는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 말이 되냐. 이집트 문명은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시작했다. 4대 문명이잖아요. 그게 명확한데 무슨 헛소리냐. 그래서 이제 엄청 싸웠는데 그래서 이 보스턴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거기에 이제 자기가 뛰어들었다가 그분도 처음에는 한 10,000년쯤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다가 점점 밀려서 자, 그래도 최후에 말하자면 그 비가 와서 그런
침식을 일으킬 만한 그 시기를 따졌을 때 기원전 한 5, 6천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천 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그 정도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대 이집트의 기원전 제가 봤을 때는 3,500년, 3,800년 그때는 이미 이집트의 문명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스핑크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